부동산 사기꾼만큼이나 무서운 게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해보겠다고 도장하고 계약금 들고 집 문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집 앞이죠. 거주지 인근에 투자한다입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역 앞에 그 전단지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길가에 걸려있는 과장된 수익률이 적혀있는 현수막, 그리고 집 앞에 또 화려해 보이는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솔깃하죠. 옆집 아줌마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아주 잘 됐다는 이런 찌라시성 소문도 있고, 이 동네에 최소한 몇십 년은 살았으니까 훤하시거든요. 이거 잘 될 것 같은 거죠. 자, 문제는 이 본인이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강남에 살지 않는 이상 이러한 투자 방식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행여 우리 지인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요. 서울은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되죠. 현재 기본 계획은 2014년도 5년 전에 시행이 된 2030 도시 기본 계획 플랜입니다. 주 내용은 3도심 7광역 12지역 단위별 세부 개발안인데요. 이 3도심 7광역 12지역을 투자를 하는 것도 역세권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죠. 자,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이 재정비나 뉴타운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조합원 입주권 투자를 한다던가, 정비사업지 인근에서 상권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 지역에 상가나 상가주택 꼬마빌딩을 공략해야겠죠.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널린 게 집인데 여기다 왜 오피스텔을 투자할까요?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꼭 계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되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그 업무시설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 같은 지역들이죠.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직장인 수요층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업무시설이 늘어나니까 그 업무시설이 유입이 될 지역 인근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나 꼬마빌딩 이런 거 투자 공략하셔도 괜찮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개발 방향성에 맞춘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내가 사는 집 앞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분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집에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법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흔하게 치르는 실수인데요. 8.2 대책하고 9.13 대책으로 그 양도세뿐만 아니고요, 보유세에 대해서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합산배제, 그런 장기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특례도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거주 요건이 2년 신설이 되죠. 변경된 세법안으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알지 못해서 당하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세법 개정안의 변동과 세법 개정안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까지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투자 패턴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할 아파트 그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형성이 돼서 뭐 학군을 같이 공유한다던가, 단지가 여러 개가 형성이 돼서 가격도 같이 으쌰으쌰 한다던가,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오피스텔이나 도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월세 수익이 상승이 돼야지 매매가가 상승됩니다. 아니면 대형 호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인근에 유사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 어떨까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엄청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나 대출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증금이나 월차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겠습니까? 조건에 맞는 재계약이나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과잉으로 대체 부동산이 많아서 수익률을 올릴 수 없는 패턴이라면 주변에 대형 호재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사실상 매매가 상승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목 좋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던 분이 그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거나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되면
수익층대가 폭넓어지니까 장사 잘 되겠죠. 그러면 임대료 잘 올라가겠죠.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어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형의 수요와 공급 분석은 필수이기 때문에 발품 팔아야 됩니다. 다리가 터질 때까지.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필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가자형입니다.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좀 편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어디 갈 때 친구랑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 친구가 뭐 부동산 임장하러 갈 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친구가 계약이라도 턱 하면 본인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빨이 좋으면 또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런 심리가 유발되거든요. 근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막 투자를 했을 경우, 이 결과물은 부부싸움 아니면 멱살 잡힙니다. 법원까지 갈 수도 있죠. 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유형은 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케이스 4가지로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옵션을 설명드리자면, 정부 정책 변화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점. 다른 재화랑은 다르게 처분할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자, 철저한 분석과 시장의 흐름, 정책 변화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습하고 공부하셔서 훌륭한 재테크 하시기를 바랍니다.